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전효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꿈을 늘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아우, 효실아 멋있다. 재밌다. 한번 도전해봐. 할 수 있어. 막 플래카드 걸어주시고. 아버님의 격려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본선에 용기를 내서 나갔던 것 같아요. 은상 전효실이야. 첫 도전에 개그맨이 된 그녀.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개그맨 그만두면 어떨까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뭘 아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낸 거예요. 쿵 소리가 났어요. 뇌출혈이셨어요. 그 후 리포터로 인기를 얻었지만 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그녀. 괜찮다, 괜찮아. 그 한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제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내 자신을 용서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선물, 방송인 전효실 씨를 소개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개그맨 그 시험 봤을 때 대학 개그 콘테스트 네. 1회 때 제가 사회를 받고 그때 유재석 씨니 여러분들이 네, 다 저희 이제 그때 동기. 입성을 했는데 그때 역시 그때 인상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서 뭐 남들 그 개그맨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들 그러는데 한 번에 딱 붙었거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봤는데 활동을 하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왜? 못했죠. 근데 왜 그렇게 키가 많은데 안 하세요?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못 웃겼어요. 정말 못 웃겼어요. 은상은 맞고 데뷔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못 웃겼어요. 누구나 사실은 데뷔하면은 언젠가는 한 번쯤은 자기 한계를 느끼고 좀 좌절할 때가 다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그랬나 같아요. 보다. 네. 20살이었고 네. 지금이었다면 제가 그 시간들을 좀 견디고 일어섰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그 힘듦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하실 얘기가요. 사실은 아버지에 관한 얘기라고 네. 그러거든요. 아버지한테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아버님이시거든요. 네. 아버님에게 못다했던 이야기, 그 감사한 마음을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강연 주제가 괜찮답니다. 근데 괜찮다. 참 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하기 힘든 말이 괜찮다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대로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괜찮다. 괜찮다. 네. 자,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 데뷔를 했습니다. 그것도 은상으로. 은상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잘 못 웃겼어요. 이 무대가 제가 데뷔한 무대이기도 하지만 제가 실패와 고통을, 열등감을 맛본 무대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대 청춘 때 정말 실패하고 아프고 방황했지만 지금의 저로 행복하게 또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아버지의 이야기, 너무나 좋으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충청남도 홍성이에요. 참 물맑고 아름다운 고향인데요. 저는 5남매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밤 12시, 1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제 기억 속의 아버님의 모습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늘 즐거우셨어요. 늘 행복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즐거운 분이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따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는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보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돈을 빌리러도 오시고 상담하러 오시고 간혹 그 가게 하시는 분들 중에 부부싸움 하시면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수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그때 제가 개그맨으로서의 끼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장기자랑도 하고
정말 아버님을 보면서, 와, 나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영향을 주는, 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 아버지가 잘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칭찬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제가 6살 땐가 저를 무릎에 눕히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효실이는 600만 불의 머릿결. 머리도 짧았거든요. 단발머리였는데 600만 불의 눈.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저는 정말 제 머릿결이 600만 불인 줄 알았어요. 제 기억 속에 늘 격려하고 칭찬하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학창시절 동안 정말 부러울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건 다 도전을 하고, 왜냐하면 아버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이죠. 제가 고3 때였어요. 오랜 기간 국문학과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시험을 3개월 앞두고 제가 연극영화과에 갑자기 지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내내 국문학과를 준비하던 딸이었는데, 그래? 너 정말 꼭 하고 싶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아빠, 저 정말 연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연기학원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 당시 3개월 그 수강료가 100만 원이었어요. 사실 그 시골에서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그 큰 돈이 어디 있으셨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틀이 지나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문지로 뭐를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내미시면서 효실아, 100만 원이다. 네가 정말 그렇게 도전하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봐. 한번 연기학원에 다녀.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0만 원을 들고 그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신사동에 와서 매주 연기학원에 다니면서 연기 연습을 했죠. 그 아버님의 격려 때문인지 응원 때문인지 저는 서울에 있는 한 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 OT 때 선배 한 분이 저에게 효실아, 너는 눈도 쪽 처지고 얼굴도 두리두리한 것이 방송국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의 꿈이 개그우먼인데 저와 함께 개그맨 시험을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배와 함께 방송국 구경도 할 겸 열심히 개그맨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이죠. 91년 KBS 대학 개그제 1차 시험이 있던 날 저는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까짓 떨어지면 어때? 한번 볼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딸인데 한번 시험을 도전해봐야겠다. 1차를 그냥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시험을 봤는데 1차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2차, 3차 시험을 통과해서 제가 대학 개그제 은상으로 선배! 들어왔어! 날씨는 맑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 흐려지면서 빨갛다가 흐렸다가 전효실야 축하합니다. 김국진 씨, 남희석 씨. 우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저희 동기였죠. 개그맨, 그것도 여자가 흔하지 않는데 은상으로 데뷔를 해서 야,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뭐 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어요. 유머 1번지 부채도사. 장두석 선배님이 진행하시던 부채도사에 제가 비서였어요. 배우 다녀? 도망가지 왜 왔죠? 제가 도망을 왜 가요? 절 그렇게 못 믿으세요? 아이고 운다고 나가.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한바탕 웃음으로 봉숭아 학당. 와, 봉숭아 학당 어마어마했죠. 봉숭아 학당에 몽실이로 데뷔를 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건위생에 관해서 선생님, 나쁜 병균을 옮기는 것 중에는 쥐가 있잖아요. 쥐가 있죠. 그런데 그 쥐를 퇴치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네,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한 뒤 물에 들어가면요, 쥐가 절대 안 나요, 선생님. 맞아요. 그 당시 시청률이 뭐 50%가 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못 웃겼지만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묻어갔어요. 웃기지도 못했는데 그냥 묻어간 거죠. 어느 날 개그맨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효실아, 봉숭아학당에서 네가 제일 튀어.
못 웃겨서 튀어. 물론 그냥 하신 말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정말 못 웃겨.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방송국에 와서도 그 방송국 희극인실 문 손잡이를 열어야 되는데 그 손잡이를 못 열겠는 거예요. 어느 날은 1시간인가 그 손잡이를 열지 못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날들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거듭될수록 대인 기피도 오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캐스팅도 이제 갈수록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은 막 잘 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가끔 캐스팅이 되면 안하길, 동네 처자 2 뭐 이런 거. 참 그 당시 너무 배고프고 아프고 외롭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데뷔를 했을 땐 저희 동네에 새마을상의 둘째 딸 개그맨 데뷔 막 플랜카드 붙이시고 대학가 개그제와 제가 나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녹화해놓고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은 다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딸이 TV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셨지만 저에게 이야기하면 혹시 제가 주눅이 들까봐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계속 방황하기 시작했고 더 저만의 동굴을, 저만의 세계를, 그리고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그 외로움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죠. 집에도 잘 내려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생신이었는데 할머니 생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족들을 만나야 하니까 제가 내려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식사 모임 마치고 저를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효실아 많이 힘드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효실아, 아빠는 효실이가 개그맨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예전에 너는 참 행복하고 즐겁고 씩씩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딸이었는데 지금 너는 너무나 방황하고 흔들리고 아파하는 모습이야. 꿈이 없어 보여. 행복해 보이지 않아. 아빠는 네가 멈췄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아빠의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그 순간 화를 버럭 냈어요. 내 자신을 들켜버린 것만 같아서 내 자신을 위장하려고 더 크게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방송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 그때 장사를 하시다가 아버님의 꿈이 있으셔서 그 가게를 다 정리하시고 노숙자 농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버지 가슴에 꽂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고 싶고 사랑하는 그 노숙자분들보다 내가 서울에선 더 불쌍한 노숙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싶었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이 깊이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효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들어가시는 그 아버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파 보였어요. 정말 그 순간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싶었는데 소파에서 다리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면서 5분만 지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저 좀 잡아주세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쿵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뭐 고양인가? 강아지인가? 그런데 연달아 또 쿵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열린 그 방문 옆에 저희 아버지가 웅크리고 쓰러져 계셨어요. 처음엔 제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뇌출혈이셨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딸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딸을 잡아줄 수 없는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면서 이 한 가지를 후회했어요. 내 인생에 5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 인생에 5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리고 내 진심을 말씀드렸을 텐데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인생에 5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뇌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고 그렇게 3년 6개월을 누워 계셨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인생을 저렇게 멈추게, 저렇게 아프게 만드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그맨을 내려놨고요. 미련 없이 그 세계를 떠나고 리포터를 시작했어요. 오프닝 한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운 날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렇게 리포터로서는 제 자신을 찾아가고 행복하고, 리포터로서의 인지도 굽혀가고, 리포터의 여왕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되지 않았던 건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도무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나 때문에 인생이 멈춰버린 아버지와 가족들을 생각할 땐 도무지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그날도 제가 방송을 마치고 대전 집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내려가서는 어머니와 오빠를 쉬쉬게 하고 아버님 침상 옆을 지켰어요. 아버님 옆에서 아버님이 들으시든 못 들으시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저 밉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있었던 일, 아버지 저 오늘 아이스 다이빙 했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잘 견뎌냈어요. 이런 얘기를 도란도란 하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저를 탁 치는 느낌에 제가 눈을 뜨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저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아까는 아버님이 눈을 감고 계셨는데 눈을 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요. 3년 6개월 전에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사랑 많으신 그 아버지의 눈빛인 거예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나 보다.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호흡이 가빠우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투병을 오래 하셔서 한 52, 3kg 나가셨는데 그 가냘픈 팔을 들여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아버님 입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댔을 때 아버님이 온 호흡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아주 작은 목소리였는데 제 가슴 깊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제 심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셨어요. 정말 천사처럼 눈을 감으셨어요.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 괜찮다라는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던, 실패하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나를 용서했고, 내 인생에도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을까? 내 인생에도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이 있어요. 저는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곳에 계시는 분들께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주셨던 그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아버님이 아마 또 한 번 용서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참
참 뭐랄까 깊은 것 같으면서도 조그만 걸로 상처받기 쉬운 게 또 바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네. 사랑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그 5분이라는 게 참 마음에 저도 그냥 그게 안타까웠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요. 그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가족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때 혹시라도 가족이 전효실 씨를 원망은 안 했죠? 그래도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네. 저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 누구도 저를 향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런 표정 하나 짓지 않고 오히려 저를 향해 아니야, 너 때문에 쓰러지신 게 아니야. 아빠는 네가 다시 힘을 내길 원해. 네가 아빠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지. 얼마나 저를 격려하고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의 참 그 소중함을 또 한 번 이렇게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은 더 좀 후련하세요? 사실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무대였어요. 네. 제가 못 웃겼던 무대였잖아요. 네, 예. 아픔의 무대였지만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더 힘차게 그럼요. 더 힘을 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힘을 내라고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우리 마음에 지금 와닿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절대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났을 때 가족에게 하십시오, 얘기를. 자, 이제 공감의 연단,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버튼 잡으시고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볼까요? 전효실 씨의 괜찮다. 오늘 강연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공감 온도 몇 도가 될까요? 공감도 올라갑니다. 93도를 기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강연 주제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다의 공감 온도는 94도. 4개의 암을 극복한 의사 이종욱. 강연 주제 내 인생을 바꾼 암의 공감 온도는 95도.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전효실. 강연 주제 괜찮다의 공감 온도는 93도였습니다. 자, 세 분의 오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제 강연하신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전문가시지만 또 이렇게 강연하니까 좀 다르시죠? 오늘 너무 얼어가지고요. 왜요? 정말, 그래서 순서도 막 까먹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유익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늘 떨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전효실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하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마 큰 힘을 또 얻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강연하시면서 좀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요. 괜찮으세요? 못 쓰긴 열심히 썼는데 제가 카드를 한 번도 안 보고 저 요약한 했는데 거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빠진 게 많네요. 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자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게 바로 이제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분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관점이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강연 백도 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암을 투병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조금 더 공감이 되고 고생하면서 살아오는 가정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으세요. 나에게 선생님 같은 멘토? 지혜와 성공 비결. 강현백도 씨는 자만의 도구다. 강현백도 씨는 희망이다. 강현백도 씨는 꿈이다.